책임도 없고 안 중요한 것만 해놨다 그죠. 기본서 받았죠. 뚜껑채 그죠. 그 받고 나면 이거는 이제 쓰레기통에 댈 수 있으면 버리시고 아무 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자, 환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매. 환매는 팔았다가 되산다 그런 뜻인데 환매. 자, 우선은 개념만 좀 잡으시면 됩니다. 갑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을한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매매 비용이 400만원 들었단 말이죠. 주로 매매 비용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매매 대금 말고 우리가 1억으로 매매하면은 1억을 매매 대금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등기비도 있고 뭐 취득세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거를 매매 비용이라 합니다. 매매 중개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자, 그래서 집이 넘어갔어요. 이렇게 1억이 갑으로 넘어왔고 이런 상태에서 자, 갑이 그러면 왜 팔았냐? 이게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에요. 그 갑이 이제 왜 팔았느냐? 1억의 급전이 좀 필요했습니다. 급하게 1억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리면서 자기 집의 을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되잖아요. 원래 맞잖아요. 그죠? 그 을의 입장에서는 갑한테 1억을 빌려주고 갑의 집에다가 원래 뭐 잡으면 된다? 저당권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당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을이나 저당권 체질이 안 맞다. 난 저당권 잡고는 니한테 1억을 못 빌려주겠다. 갑은 급해요. 지금 마음이 빨리 1억을 지금 확보해야 되고. 자, 그러면 갑이 이제 을한테 뭘 원하냐? 일단은 집을 내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라. 이래 된 거예요. 소유권을 넘기고 몇 년 안에 얼마를 돌려주면은 다시 소유권을 얘한테 돌려주겠다. 이래 된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특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특약을 우리는 환매 특약이라 합니다. 한번 읽어 보실래요? 환매 특약. 자, 1억이 급하게 갑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을로부터 급전을 지금 받으면서 일단은 을 앞으로 집을 팔아서 소유권을 넘기고 몇 년 안에 얼마를 갑이 을한테 돌려주고 집을 다시 되사오는 그런 특약을 환매 특약이라 합니다. 환매 특약.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매매가 주된 계약이고 요게 종된 계약입니다. 주종관계. 그러면 주종이라 할 때는 항상 말씀드렸죠. 주인이 죽으면 종도 따라 죽는다. 매매가 무효로 되면은 환매 특약도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러면 이 환매 특약 내용을 딱 보니까 첫째는 3년 안에 환매하기로 했습니다. 3년 안에. 그리고 갑이 얼마의 돈을 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3년 안에 얼마의 돈을 주면은 갑이 환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겠다.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 안에 저거를 뭐라 하느냐? 환매 기간이라고 합니다. 읽어보세요. 환매 기간. 되사올 수 있는 기간. 환매 기간. 그러면 돈은 환매 대금이라고 합니다. 환매 대금. 그리고 이 환매권은요, 역시 이제 특징이 채권 중에서도 강력한 형성권이라고 봅니다. 형성권. 자, 아까 채권에는 청구권하고 형성권이 있었죠? 그럼 형성권이 강력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강력한 이유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어. 그 3년이 돼 가지고 갑이 얼마의 돈을 주고 갑이 을에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가 바로 성립돼 버려요. 다시 매매가 성립돼 버린다고. 그러면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가져와서 집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환매를 하는데,
자, 문제는 환매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자, 좀 전에 형성권은 물권이라 했습니까? 채권이라 했습니까? 채권. 물권 같으면 모든 사람에게 환매를 주장해서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채권이기 때문에 그 특약의 당사자인 을에게만 환매권을 주장해서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을이 환매를 당하기 전에 병한테 다시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제3자가 나타나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제3자한테 최종적으로 집이 넘어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특약을 한 때로부터 3년이 되었어. 그리고 환매 대금을 얼마로 하느냐? 환매 대금. 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매 대금. 매매 대금 플러스 매수인 부담의 매매 비용. 요걸 합쳐 가지고 환매 대금이랍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원래 매매 비용은 두 사람이 균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매 비용. 그래서 중개 수수료도 양쪽에 받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매수인이 부담하는 매매 비용은 반이니까 200만 원 된단 말이에요. 200만 원. 매매 대금은 1억이고 요렇게.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매 대금은 얼마로 된다고? 1억 200만 원. 그래서 갑은 3년이 됐을 때 1억 200만 원을 을에게 주고 환매권을 행사해서 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근데 문제는 제3자 앞으로까지 넘어왔단 말이에요. 자, 갑은 특약의 상대방 을에게는 환매권을 언제든지 행사해서 찾아올 수 있는데 제3자에게도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집이 병한테 넘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1억 200만 원 들고 3년 차에 을한테 갔습니다. 뭐하러? 환매를 하기 위해서. 자, 을아, 1억 200만 원 여기 있다. 집 내라. 이러니까 을이 집 없는데 이리 됐겠지. 집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 병한테 가버렸잖아요. 가본 거면 어떻게 됩니까? 을한테 환매하러 가는데 을이 지금 배신을 해가지고 병한테 팔아버렸어. 그 갑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기는 일단은 을의 멱살을 흔들어야지. 뭐 흔들다가 보니까 정신이 바닥 들어가지고 다시 흔들러 올게. 좀 기다려봐라. 그래서 1억 200만 원 들고 병한테 갔습니다. 병한테 1억 200만 원 주면서 집 내라 이랬습니다. 그럼 병이 뭐라 했을까? 자, 병 옆에다 딱 적어놔라. 와, 덥다. 이랬어. 장난치냐 이 말입니다. 자, 병이라는 사람은 갑하고 환매 특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특약을 한 사람은 을이야, 을. 그래서 환매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특약을 한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고. 제3자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갑이 3년 차에 1억 200만 원을 병한테 가져가더라도 환매를 못해요. 그럼 갑은 억울하잖아요. 지금 집을 찾아오기로 돼 있는데. 그럼 병한테도 이렇게 환매를 주장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환매 특약을 미리 등기를 해놓아 버리면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 등기. 자,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집을 살 때 환매 특약이 등기가 돼 있다. 그럼 등기부를 보고 사잖아요, 병이. 그러면 병이 딱 등기를 보니까 환매 특약이 등기가 돼 있어. 그럼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래서 이 등기는 갑으로 환매돼야 할 집이기 때문에 제3자는 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등기로서 공고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환매 특약을 을하고 특약할 때 미리 등기를 해놓아버리면, 그죠? 이 환매권이 채권에서 물권처럼 효력이 세져 버린다. 강해진다고. 이걸 물권화라고 그럽니다. 물권화. 자, 하나 팁을 결론적으로 드리면 모든 채권은 등기를 하면은 물권처럼 강력해진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세들어 사는 방법이 임차권하고 전세권하고 이야기 들어봤나요? 임차권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이고, 그러면 주인이 새롭게 바뀌었을 때 전세권자는 괜찮은데 임차권자는 쫓겨난다. 그럼 임차권자가 쫓겨나지 않으려면은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대항력을 가지는 방법이 첫째가 뭐요? 등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차권이 등기되면은 채권에서 전세권처럼 물권화된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 우선은 몇 가지 간단합니다. 우선 개념 자체는, 자, 팔았다가 되사기로 하는 특약, 이걸 뭐라 한다고? 환매특약. 그럼 환매특약의 내용은 주로 환매기간, 환매대금, 환매권, 이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이 앞으로 2차에서 등기법을 배우거든요. 등기법 배우면 환매등기라고 있어요. 그럼 등기부에 환매가 어떻게 찍히냐, 그걸 자꾸 구경을 해야 돼. 그래 이게 실체가 딱 떠오른다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는 실제로 을이 환매의 상대방인데 을이 배신해서 제3자한테 넘겼다. 이런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은 원칙은 제3자에게는 환매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없습니까? 환매권은 궁극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효력이 약하다 강력하다? 약해. 약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요 특약을 한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에게는 주장이 안 된다. 그러면 제3자에게도 환매를 주장하려면 환매를 강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즉 채권에서 물권처럼 만들어줘야 된다. 그 방법이 뭐라고? 환매 등기를 하는 것이다. 됐죠?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교환 보겠습니다. 교환은 무슨 말인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서로 바꿉니다. 요거를 교환 계약이라고 합니다. 교환 계약. 근데 갑의 토지는 1억짜리고 요 집은 1억 3천짜리입니다. 자, 그대로 바꾸면 누가 손해입니까? 을이 손해죠, 그죠? 그것도 판단하기 힘들지? 예. 그 누가 손해인지는 부터 알아야지. 예. 그대로 바꿨을 때 을이 3천 손해보고 있잖아요, 그죠? 손해보고 있다. 그럼 을이 이제 교환 계약은 아까 제가 쌍무라 그랬잖아요. 쌍무이면서 유상계약, 그죠? 양채무가 대등하다. 양출연이 대등하다. 그럼 지금은 현재 언뜻 봐서 대등합니까? 대등하지 않습니까? 대등하지 않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보고 3천만 원 더 보태라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 균형이 잡히죠. 그래서 을은 1억 3천짜리 주고 갑은 1억짜리 토지 플러스 3천만 원 주고 그러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3천을 교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내는 돈이다. 그래서 보충금이라 합니다. 보충금. 그럼 보충금이 있다고 해서 이 매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줘야 하는 채무가 주된 채무가 돈입니까? 토지입니까? 토지. 그래서 이 집하고 대등하게 주된 채무로서 바꾸는 것은 요 물건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보태서 주더라도 이거는 매매다, 교환이다? 교환. 다만 요거는 교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보충으로 내는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를 한번 봅시다. 임대차. 자, 우선은 대차라는 말이 있잖아. 대차. 대차. 뭐, 대가 차다 그런 게 아니고, 빌려주고 빌린다. 그런 뜻입니다. 대차. 그러면 대차는 우리 민법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는 소비대차. 두 번째는 사용대차. 세 번째는 임대차. 세 가지가 있다. 한번 읽어봐라.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요 세 가지. 자, 소비대차는 돈을 대상으로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린다. 이걸 뭐라고? 소비대차.
우리가 돈을 법적으로 소비물 이렇게 합니다. 소비물. 그러면 이거는 사용대차와 임대차는 돈이 아니고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건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사용대차, 임대차. 근데 차이가 뭐예요? 임대차는 그죠? 대가를 받고 빌려줍니다. 사용대차는 공짜로 대가 없이 빌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요 두 개는 시험에 안 들어간다고. 요거만 들어간다. 대가도 없는데 중개수수료 받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안 들어가 이런 건. 이거는 주로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중개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대가를 받고 월세를 받고 물건을 빌려주는 임대차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임대차. 자, 임대차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읽어주시오. 일반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자, 우리가 일반 임대차는 그죠? 민법이 적용됩니다. 지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여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민법을 일반법이라고 합니다. 일반법. 요 두 개를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특별법.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 보면은 민법 및 민사 특별법 요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다음 주에는 요거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요거 할 것이거든요. 민법이 중요하다. 자, 임대차에서 총 6문제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서 두세 문제, 여기서 두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임대차가 딱 출제가 되면 갑이, 을이, 병이 어떻다 나오면 우선은 주택인지 상가인지 그걸 빨리 판단해야 된다고. 주택이면은 주임법을 적용해서 답을 찾고, 상가면은 상임법으로 답을 찾고, 그게 아니면 민법으로 답을 찾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민법에 의해서 답을 찾으시오 이렇게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주택을 우리 법에서는 주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오. 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물. 그러면 상가는 뭐라 되어 있을까? 상가는 비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또는 완전히 100%는 아닌데 영업용 건물 또는 점포 이렇게 나오면은 상가 임대차입니다. 주택이나 주거용 건물 그러면 주택 임대차, 비주거용, 영업용, 그 다음에 점포 이렇게 나오면은 상가 임대차 이렇게. 자, 그러면 민법이 적용이 되려면 그죠? 주택도 아니고 상가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이 그 주위에서 본 것 중에서 자, 주택이나 상가 외에 뭐가 있습니까? 민법이 적용되려면 주택을 빌려주면은 주임법, 상가를 빌려주면 상임법. 그럼 뭐를 빌려줘야 민법이 적용될까?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응? 뭐가 있노? 대표적으로 토지지, 토지. 그 시험에 출제할 때도 90% 이상은 토지를 가지고 냅니다. 그럼 토지는 그렇다 치고 건물 중에서 주택이나 상가가 아닌 건물이 뭐가 있을까요? 그걸 알아야 민법이 적용된다. 그걸 알 거 아닙니까? 그죠? 뭐가 있을까? 공장 훌륭하다. 또 생각나는 대로 오피스텔 또 주차장 건물. 가만히 있으면 한 100개 정도 티 나온다. 예.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이야기하면은 공장, 창고 이게 대표적이에요. 출제할 때. 그다음에 사무용 건물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차고
그래서 토지 아니면 공장 아니면 창고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자 그래서 앞으로 그죠? 임대차는 총 몇 개라고? 3개. 예. 민법이 적용되는 일반 임대차, 주임법이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 상임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요거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이게 나중에 눈에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그 지금은 이제 일반 임대차 그걸 하겠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다음 주에 할 것이오. 자, 일반 임대차를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갑이라는 사람이 요 토지를 을에게 지금 빌려줍니다. 빌려준다고 이렇게 빌려주는 것을 임대라 합니다. 빌리는 것을 뭐라 한다고? 임차라 합니다.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이라 하고 빌린 사람을 임차인이라 합니다. 그럼 임대를 하고 임차를 하는 계약 이거를 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임자가 두 번 들어가면 한 번 생략했다 이 말 아닙니까? 임대 임차를 줄여서 뭐라고? 임대차 계약. 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딱 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성립이 되고 유효입니다. 읽어보세요. 성립 유효.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립 유효. 그 성립은 그 계약이 있다는 말이고 유효는 정상적으로 효력이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성립이 안 되는 걸 뭐라 한다? 불성립. 불성립이 돼버리면 유효, 무효 이런 말도 안 나옵니다. 거기서 끝나요. 계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효, 무효라는 말은 성립을 전제로 한다. 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성립이 되고 유효입니다. 그러면 성립이 되고 유효이면은 갑과 을에게는 항상 권리 의무가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 권리 의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민법 책을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요거는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그 사람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권리 의무가 생긴다. 요거는 권리 의무가 안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의무 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유효니까 의무가 생겨요. 자, 빌려준 임대인에게는 무슨 의무가 있을까? 임차인에게는 무슨 의무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물론 을이 월세를 주기로 했겠죠. 그죠? 이렇게. 자, 첫째는 물건을 넘겨줘야 돼. 그거를 물건 인도 의무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 물건 인도 의무. 자, 그러면 물건을 넘겨주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야. 임차인으로 하여금 제대로 사용, 수익해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용, 수익해 할 의무. 자, 계약을 체결해서 성립 유효가 되면 임대인에게 생기는 의무는 2개. 물건 인도 의무 플러스 임차인으로 하여금 제대로 사용, 수익해 할 의무. 그럼 이렇게 사용, 수익해 할 의무 중에서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이거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수선 의무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수선 의무, 수선 의무. 자, 여기 판례가 좀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여기 수선 의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수선 의무의 종류는 3개 있어요. 자, 사소한 수선, 소규모 수선, 대규모 수선. 판례 그렇게 구분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소, 소규모, 대규모 이렇게. 어쨌든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선하고 같은 말이 뭐냐? 보존, 유지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물건을 수선한다, 물건을 보존한다, 물건을 유지한다 이렇게. 그러면 수선하는데 든 비용, 보존하는데 든 비용, 유지하는데 든 비용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읽어보세요. 필요비라고 합니다. 필요비. 그래서 민법의 비용은 항상 필요비하고 유익비로 나눕니다. 필요비, 유익비. 그럼 필요비가 무슨 뜻입니까? 물건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수선하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 이걸 필요비라고 합니다. 기본서 640페이지에도 그런 말 전혀 안 나옵니다. 저는 소화를 해가 전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자, 필요비가 무슨 뜻이라고? 물건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수선하는데 필요한 비용. 그게 필요비입니다. 좀 규모가 작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어쨌든 간에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있다. 자, 임차인은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사용료, 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임 지급 의무. 자,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올까? 뭐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 요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래서 임대인 쪽에서는 임대인을 한번 출제하고 싶다. 그러면 주로 이거 냅니다. 임차인의 월세 지급 의무, 이거는 시험에 낼 게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거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요 월세는 돈으로 줄 필요가 없다. 요 하나만. 월세는 뭐라고? 돈으로 줄 필요가 없어. 법적으로. 자, 돈으로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기억이 날랑가 모르겠네. 우리 민법에서 반드시 금전으로 돈으로 줘야 하는 건 3개밖에 없습니다. 매매대금, 전세금, 나중에 다음 주에 배우는 청산금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매매대금, 전세금, 청산금. 그것만 돈으로 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돈이 아니고 곡식이나 물건으로 줘도 돼. 나머지가 뭐 있습니까, 선생님? 안 가르쳐도 되는데. 천지다, 천지. 돈으로 안 줘도 되는 게 몇 가지라고? 천지라고, 천지. 그 천지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를 외우면 되잖아요. 자, 이거는 예를 들어 계약금, 권리금, 보증금, 치료, 임료 이런 것들은 돈으로 안 줘도 된다고. 아시겠어요?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안 해줍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왜 외우냐? 객관식의 그래 요령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수천 개고 이거는 3개밖에 없어서 뭐를 외우면 된다? 3개를 외우면 되잖아, 3개. 예. 자, 한번 더 해보자. 돈으로 주는 거 뭐? 매매대금, 전세금, 청산금. 그럼 여기는 그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돈으로 안 줘도 된다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권리를 한번 볼까요? 자, 바꿔버리면 지금 의무로 받잖아요. 그럼 의무가 있으면 항상 권리가 있는 것이다. 자, 갑의 권리는 뭘까요? 갑의 권리는 반대입니까, 이제? 차임을 지급해라. 한번 읽어보시오. 차임 지급 청권. 자, 을에게는 차임 지급 의무가 있으니까 갑에게는 차임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을에게는 또 무슨 권리가 있을까요? 자, 갑이 사용 수익해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사용 수익권이 있잖아요. 맞죠? 임차인은 사용 수익권이 있다고. 이렇게 사용 수익권. 물건에 넘어왔다 치고. 그러면 이 사용 수익권을 우리가 멋지게 항상 부르는 것이 이렇게 부른다고. 읽어봐요. 임차권이라 합니다. 임차권. 자, 임차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뭐라고? 임차권, 사용 수익권. 그럼 요거 말고도 부수적인 임차인의 권리가 많아. 부수적인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출제위원이 임대인을 내고 싶다. 그러면 의무를 출제합니다. 임차인을 내고 싶다. 권리를 출제합니다. 그러면 주로 출제위원회 입장에서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중에서 누구를 출제를 하고 싶을까요? 임차인을 출제합니다. 임차인.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출제 분포도로 보면은 임대인의 의무 중에서 낼 만한 게 요거밖에 없어. 근데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낼 게 천지야, 천지. 그러면 그 권리 중에서 임차인의 3대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매매에서 담보 책임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 매년 90% 이상은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뭐라고? 3대 권리. 예. 자, 3대 권리는 요겁니다.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은, 하나는 읽어보시오. 읽어주시옵소서. 다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세 번째, 읽어주시오. 지상물. 요거를 임차인의 3대 권리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런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차이를 아셔야 되고, 자, 우선 비용상환 청구권은 무슨 말이냐? 임차인이 빌려가지고 그 물건의 비용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 물건에 집을 수선했다든지, 뭐 보일러를 갈았다든지, 벽지를 갈았다든지 이런 거. 자, 그런 거를 비용이라 하는데, 이 비용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필요비. 하나 뭐요? 유익비. 비용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나눠야 된다. 자, 필요비하고 같은 말이 뭐더라? 요 있네. 필요비하고 같은 말 보존비, 유지비, 수선비 같은 말에. 자, 그래서 필요비는 그렇죠. 유익비는 필요비는 이제 요거는 가치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뭐라고?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자, 유익비는 가치 정대에 유익한 비용. 가치 정대. 자, 대표적으로 기억을 하십시오. 자, 임차인이 벽지를 발랐어. 임차인이 지붕을 개량했어. 요거는 10만원 들였어. 요거는 1000만원 들였습니다. 요렇게. 정확하게 알라고 생각하지만, 아, 대충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우선. 자, 그래서 필요비하고 유익비하고 뭐가 단위가 크다. 유익비가 훨씬 크다. 그것부터 우선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임차인이 벽지를 붙였다. 그러면 10만원 요거를 필요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임차인이 벽지를 붙이고 나서 주인한테 그 벽지값 1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나눠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은 그거를 청구한다. 그거를 필요비 상환 청구권 이렇게 불러요. 근데 임차인이 1000만원 들여가지고 지붕을 개량했습니다. 개량. 그러면 그 1000만원을 뭐라 부른다고? 유익비. 예. 그래서 나중에 집을 돌려주고 1000만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유익비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자, 부속물이 있습니다. 부속물. 자, 부속물은 벽걸이 에어컨이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새 들어가지고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 벽걸이 에어컨을 뭘 한다고? 부속물. 그러면 임대차가 끝나가지고 이사를 나갈 때 에어컨을 떼어 나가려니까 가치가 폭락해. 그때는 요 에어컨을 주인에게 강제로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부속물 매수 청구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 지상물은 뭐냐? 토지를 임차인이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 건물을 뭐라 부른다고? 지상물. 그래서 토지를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차가 끝났어. 그러면 이 건물을 땅 주인에게 강제로 팔아먹을 수 있다. 이걸 뭐라고? 지상물 매수. 조금 여러분들 상식하고 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요거 지상물 매수.
땅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겁나는, 그죠? 땅을 함부로 빌려줬다고 집 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 자, 우선은 비용상환 청구.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요거는 다음에 수준이 많이 높아집니다. 자, 이거하고 매수 청구권하고 우선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매수 청구권. 자, 첫째는 비용상환 청구는 말 그대로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우리가 항상 채권에는 청구하고 형성권이 있다 그랬죠. 그걸 계속 머릿속에 돌릴 때 물권, 채권. 채권에는 뭐 청구, 형성 요렇게. 근데 매수 청구는 조문에는 청구로 돼 있지만 우리 판례는 형성권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강력한 권리로 봅니다. 그래서 비용 청구는 약한 권리고 매수 청구는 강력한 권리다. 이렇게 우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비용 청구했다고 해서 비용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인이 승낙해서 줘야 됩니다. 근데 매수 청구는 어떨까요? 매수 청구를 해버리면 주인의 승낙 없이도 주인이 사야 합니다. 무조건 법적으로. 매매가 바로 성립돼 버려요. 겁나는 권리라고 이게 매수 청구.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비용 청구는 주로 부합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합물. 매수 청구는 조금 전에 보셨지만 대상이 뭐예요? 부속물하고 또 뭐요? 지상물 이래 되는데 개념을 잘 잡아야 된다고. 자, 특히 부합물하고 부속물하고 헷갈리면 끝장입니다. 끝장. 그래서 항상 머릿속으로 부합물은 임차인이 벽지를 붙였구나 이렇게 느낌을 가져야 되고, 부속물은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했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물어볼까? 벽지하고 에어컨하고 차이가 뭐예요? 느낌이. 응? 그렇죠, 그렇지. 요거는 뗄 수 있고 요거는 법적으로 뗄 수 없습니다. 어찌적으로는 되지. 그거는 사실상의 이야기고 법적으로는 분리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뗄 수 있고 요거는 떼지 못하고 이 정도 감을 잡아도 합격이 눈에 보인다. 자, 그래 대답해야 되는데 어느 학원에 가니까 벽지는 깨끗하고 예, 에어컨은 시원합디다 이래서 하는 거죠. 언젠가는 시험 되겠지. 언젠가는. 언젠가는. 자, 벽지는 분리가 안 되고 요거는 분리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 집하고 하나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부합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벽지는 임차인이 붙이자마자 집하고 하나가 돼버려. 하나. 그런데 에어컨은 임차인이 설치해도 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부합물이 아니고 그죠? 독립물이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 독립물. 요렇게. 자, 그럼 느낌을 가지세요. 자, 임차인이 집을 빌려가지고 벽지를 붙여버리면 벽지는 이게 누구 것입니까? 임대인 소유가 되지. 맞죠? 그죠? 붙이자마자 임대인 소유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거 이제 에어컨은 누구 소유가 됩니까? 임차인. 설치한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벽지는 이미 임대인 집주인의 소유가 됐잖아요. 그럼 벽지를 임차인이 강제로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없지. 이미 주인 것인데 뭘 팔아먹어. 그래서 벽지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가 아니고 벽지 값을 내라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벽지 값을 내라 그걸 뭘 한다고? 필요비 상환 청구다 이렇게 한다. 네? 그러면 이거는 자, 이 에어컨은 임차인 소유죠. 임차인 소유기 때문에 이사 나갈 때 요 에어컨을 강제로 주인한테 뭐 할 수 있다고? 매수 청구해서 팔아먹을 수 있다고. 그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요. 이거 뭐 외우는 게 아니고. 자, 벽지는 붙이자마자 이미 주인 소유가 돼버리기 때문에 벽지를 사가라 그게 아니고 벽지 값을 내라. 비용 상환 청구. 요거는 에어컨은 임차인 소유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주인에게 강제로 매수 청구해서 팔아먹을 수 있다. 그렇게.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 이런 느낌이 와야 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비용상환 청구하고 매수 청구하고 차이. 자, 비용상환 청구는 우선은 요거는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이것도 앞으로 수없이 나옵니다. 임의규정. 그런데 매수 청구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우리 민법에 조문이 1000몇 개가 있는데 강행규정, 임의규정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자, 임의규정은 특약이 우선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특약이 우선한다. 요거는 특약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우선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강행규정은 아무리 특약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임의규정은 특약이 있으면 특약대로, 특약이 없으면 규정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비용상환 청구를 하지 말자, 즉 비용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했단 말이야. 특약. 그럼 이 특약대로 간다고. 응? 규정대로 간다, 특약대로 간다, 특약대로. 그럼 포기하기로 특약됐으니까 포기가 돼버립니다. 우리끼리는 비용상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자, 이런 특약을 하면은 비용상환 청구권이 소멸해 버립니다. 그럼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다시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끼리는 그죠?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자, 이런 특약을 백날 해도 이 특약은 있으나마나 무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매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자, 이런 특약이 있어도 규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굉장히 어렵다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 그러면 비용상환 청구하고 매수 청구 중에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강력한 권리가 뭐라고? 이거라고. 이거는 형성권이면서 포기도 안 돼. 이거는 무조건 가지는 권리야. 근데 비용상환 청구는 청구권이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주인하고 포기 특약을 해버리면 비용 청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자로서 들어갈 때는 요거는 특약을 하면은 비용 청구를 못 하고, 요거는 포기 특약을 하더라도 여전히 매수 청구를 해서 보호를 해줍니다. 이게 훨씬 더 임차인에게 강력한 권리다, 이렇게 보시고. 자, 우선은 요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매수 청구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부속물 매수 청구, 이거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 요 두 개를 다시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비용 청구하고 매수 청구를 구분하고, 또 매수 청구에 들어가면 뭐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 자, 우선은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건물에다가 에어컨을 부속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건물 임차인. 자, 지상물 매수 청구는 뭐가? 토지를 빌린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강제로 판다, 이거를 지상물 매수 청구. 그러면 비용 청구는 건물 임차인도 가지고 토지 임차인도 가지고,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비용 상환 청구는 건물 임차인도 토지 임차인도 가진다.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 임차인이 가진다.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임차인이 가진다.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부속물 매수 청구는 아무 부속물이나 강제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이미 에어컨의 열대가 돌아가고 있는데 또다시 강제로 에어컨을 팔아먹을 수 있다면 주인이 얼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로 제한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사서 부속했거나. 한번 읽어보세요. 뭐 비행기 가는 소리가 나노? 한번 해봐라. 다시 한번. 네? 자,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했거나 주인으로부터 사서 설치했거나 이 두 가지 부속물만 주인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됐죠? 근데 지상물 매수 청구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앞으로 판례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선생 잘못 만나면 이거 다 외우랍니다. 판례가 17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다 지상물 매수 청구에 지상물에 해당됩니다, 해당 안 됩니다. 판례가 쭉 나와 있어. 그걸 외우라 그래. 축 같은 거 만나면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무조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자, 등기된 건물만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X. 허가받은 건물만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X. 임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X. 그거 다 된다니까 전부 다. 그래서 다 된다고 우선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 해놓고 자, 딱 세 가지만 매수 청구가 안 된다.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세 가지. 자, 첫째는 비닐하우스. 지상물 중에서 뭐요? 비닐하우스. 자, 토지를 빌려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임대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지상물. 뭐라 했습니까? 그냥 이거 세 개가 눈에 안 보이면 다 된다. 이래버리면 간단해. 그 여러분의 공부 분량을 확 줄여준다. 자, 임대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지상물. 그 다음, 임대차 목적에 위반해서 축조된 지상물. 요 세 가지예요. 자, 따라 읽어보세요. 비닐하우스, 고가의 지상물, 다 주고 간다. 다 주고 가. 자, 비닐하우스, 고가의 지상물, 임대차 목적에 위반해서 축조된 지상물. 그 세 가지. 요 세 가지 빼놓고는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지금 현재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요 정도만 딱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는 크게 봤을 때 임차권, 비용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대표적인 권리. 그 남은 게 이제 임차권인데, 자, 임차권은 약합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강화시켜 준다. 이런 이야기다. 강화시키면 채권에서 물권처럼 바뀝니다. 그러니까 물권처럼 바뀌게 하는 수단이 뭐냐? 임차권에 대항력을 준다. 이렇습니다. 뭐를 준다고요? 대항력을 준다.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요 대항력이 제일 어렵거든요. 어렵고 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대항력은 계속해서 익혀야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요 대항력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40페이지 맨 밑에 대항력 해가지고 제목도 있네. 대항력, 그죠?